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 함께 들어오신 분들, 뭐,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얼굴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얼굴이 보이시는 분들끼리라도 우리 손을 흔들어서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손을 흔들어서.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조금 전에 안내를 해 주신 대로요. 제가 강의를 한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뒤에 30분은 질문하고 답하기로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뭐 질문의 내용을 말로 하기가 뭐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채팅창을 보고도 나중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계호 교수이고요. 충남대학교 화학과에서 전공을 분석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충남대학교 부임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첨단 신소재 등을 분석하다가 어느덧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저에게 먹거리 분석을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1차 농축수산물, 2차 가공식품까지 지난 20년 동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먹거리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전문 학술 학회나 발표를 하다가 저희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전문 학술 학회에서만 발표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꼭 알아야 되겠다 해서 태초 먹거리란 이름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한 지가 올해가 13년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강의의 제목이 기본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건데요. 사람은 살아나가면서 인간이라면은 꼭 지켜야 할 기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을 성공해야 되겠다. 또는 뭐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는 뭐 수능 점수 좋게 맞아서 인류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등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게 오랜 시간 반복되었다가 축적이 되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증상을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비법과 특효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법과 특효약이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원인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 먹거리에서는 그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이 지켜야 될 꼭 기본, 이 기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많이 소홀했고 너무 무시했고 또 오해를 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회복하자라는 강의의 내용입니다. 어, 사람의 몸은 말이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단단한 살이나 뼈의 성분들은 전부 화학적으로 토양하고 성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있는 액체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바닷물의 성분과 동일합니다. 즉, 인간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연의 법칙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죽으면 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어디로 갑니까? 흙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흙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자 흙집이죠, 흙집.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세수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은 흙집 대문 이제 물청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화장도 하고 뭐 루즈도 빨갛게 바르고 한 것들이 이제 주로 대문을 이제 예쁘게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깔을 칠한 거죠. 하여튼 이 흙집은 관리도 해야 되고요. 흙집은 그 흙집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흙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건강의 시작은 바로
흙의 건강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성분을 공급받아서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어떻게 흙만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식물이 존재를 합니다. 식물이 하는 역할은 매우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 속에 내리고 뿌리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영양성분 중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들만 골라서 선택해서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식물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은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식물은. 그래서 그러면 뭐 교수님 잡초도 존재해야 됩니까? 네, 잡초도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잡초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멸망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 성분이 흙 속에 있다 그랬는데 그 모든 성분들은 전부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 물에 녹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잎이나 열매나 줄기에다가 농축이 될까요? 바로 불용성 성분을 수용성으로 바꾸어주는 무엇이 있는데 그게 바로 흙 속에 존재하는 미생물입니다. 근데 미생물들은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땅속 2, 3cm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산소가 공기가 통하지 않거든요.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잡초의 특징이 잎이 아무리 연약하고 줄기가 가늘더라도 뿌리가 깊이 내립니다. 뿌리를 깊게 내려서 공기를 땅 속에 공급해주는 환기통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살아서 그 다음에 불용성 성분을 수용성을 바꿔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잡초가 살아있는 땅은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고요. 잡초가 죽은 땅은 생명이 사라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식물은 반드시 인간에게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1900년 이후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이름으로 식품 산업이 인류 역사상 시작된 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식품 산업으로 모든 먹거리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 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죠?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먹거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식품 회사의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할까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할까요? 우선순위 1번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현재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오는 먹거리가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기보다는 잘 팔리는 먹거리를 좀 변질되어서 먹거리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13년간 현재 일반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당신은 처음에 먹거리가 뭔지 아느냐? 저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난 2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알 수 있고요. 특히 그 바꾼 먹거리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먹거리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런 먹거리들은 우리 주위에서 좀 제거하자, 빼가 보자. 그러면 점점점 원래의 먹거리 쪽으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비록 태초 먹거리는 13년 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시작점입니다. 작은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현재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귀뜸을 하더라고요. 현재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그 동영상의 뷰 숫자가 합산하니까 거의 2,500만이 넘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 그리고 또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업용 먹거리의 특징은 말이죠.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안에
영양학적으로는 균형이 다 깨진 질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음식입니다. 즉 상업적인 음식의 특징이 뭐라고요? 보기 좋고 먹기 좋고. 근데 그 속에 영양 성분들을 보게 되면 결핍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과입니다. 그렇죠? 제일 비싼 사과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미국 영국 속담입니다. 미국 영국 속담으로서 사과 하루에 한 개 먹으면은 의사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사과는 매우 영양가가 뛰어난 그런 먹거리인데 미국 농무성의 분석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 농무성의 분석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잠깐만 이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미국 노무성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1914년대하고 1992년도에 영양학적으로 계속 감소 현상이 일어납니다. 철분 같은 경우를 만약에 100년 전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수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을 우리가 지금 흡수하려면 거의 현재는 사과를 40개 정도를 먹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에 사과나무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다? 사과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이 많이 변했어요. 미생물들이 많이 변해가지고 종류도 줄어들고 해서 토양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철분이 나오는데 그 토양 위에 흙 위에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에는 철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생물들이 그 불용성을 수용성으로 못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과나무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과 사과 농사 짓는 모든 농민들은 오로지 당도만 높은 사과의 품종을 원합니다. 아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홍옥이라는 사과 맛을 아실 거예요. 새콤달콤. 그 새콤하다는 것이 말릭 애시드, 사과산이 풍부하다는 건데 그 작은 새콤달콤한 홍옥 하나가 현재 부사 3개, 4개하고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신맛을 싫어하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 때문에 현재 홍옥나무 묘목은 전부 패내버리고 부사나 홍로 같은 단맛만 나는 과일들만 지금 사과들만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그 기존 먹거리에서 초점 맞추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과거에는 말이죠.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유전학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무리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세 가지 그 요소는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중에서도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서초구 쪽의 주민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는. 왜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잘 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수십 년 전에 60년대, 70년대, 뭐 80년 초까지도 우리나라에 거지가 있었고, 그죠? 그렇지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양쪽은 굉장히 좀 풍성한 나라가 됐는데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삶의 질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한가요? 우리 삶의 질에 대한 통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요, 면역력이 매우 저하되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실패한 성공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한 성공자가 뭡니까?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하기까지 무리해서 기본을 무시한 삶을 살아서 성공해놓고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성공했나요?
물론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성공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가슴 아픈 통계는 현재 기성세대들은 배고픔의 굶주림 때문에 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저는 뭐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 현재 10대, 20대,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실패한 성공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성세대나 이 사회에서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경고를 하지 않을까? 자, 우리 질병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주위에 요즘 환갑잔치 한번 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어제 젊은 애들이 까부냐고, 그죠? 60은 청년이에요. 노인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요,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8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주위에 암 환자 듣는 건 말이죠. 예전에 감기 환자 듣듯이 너무 흔하게 듣습니다. 3명당 1명이라는 얘기는요. 현재 기성세대 7, 80대 어르신네 가정에는 두 집당 한 집에 암 환자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대략 몇 등쯤 하겠습니까? 184개국 중에서. 손가락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시겠습니까? 손가락으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손가락? 3등도 표시해 주셨고, 5등도 표시해 주셨고, 10등도 표시해 주셨고, 손가락 두 개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다. 그죠? 네 개가 있으면 20등이 될 텐데, 그죠? 지금 뭐 3등, 뭐 5등, 10등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신 분은요.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했어요. 우리는요. 뭐든지 간에 1등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대장암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한 통계가 뭔지 아세요? 20세에서 49세까지 연간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1등이요. 20세에서 40세까지 연간 대장암 발생률. 저 45명 중에서는요.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1등보다도 2배가 높은 대장암 발병률 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남성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통계가 어디까지 나빠져야지만 한국 남성들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나빠야 되죠?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결핵 환자가 약 40명, 39점 몇 명인데요. 어, 인구 10만 명당 약 40명의 결핵 환자, OECD 국가 중에서는 결핵 환자 많기를 몇 등쯤 할까요? 역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역시 OECD 중에서도 국가 중에서도 결핵 환자가 1등입니다. 결핵으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 숫자 있죠? 결핵으로 매년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도 지난 20년 동안 계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걸립니까?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은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의 약 10에서 15% 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40세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40에서 50%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들 20대, 30대의 여성들은 심각한 질병 통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물론 충남대학교 대학 교수로서 교육계에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이지만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권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 통계가 나빠져야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현재 그 여성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청소년 노인들의 자살률도 거의 탑입니다. 근데 그냥 뭐 경제적으로만 풍성하면 되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자, 이제는 경제적으로는 조금 확산, 팽창을 적게 하더라도 질적인 부분, 이제는 양적 팽창을 계속 그동안에 갖고 왔으니까 양적 팽창을 약간 좀 양보하더라도 질적으로 향상을 해서 양과 질의 균형이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저는 아까 우리 현재 20대, 30대 한국 여성들이 다른 나라의 여성보다는 이런 위험한 유방암이나 이런 통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여성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태초 목걸이는 비록 저희 가정의 어떤 아픔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구하자. 우리 기성세대가 경제적인 부만 물려줄 게 아니라 건강이란 유산, 건강이란 사회 분위기도 물려줘서 그 친구들이 실패한 성공자가 아니고 성공한 성공자, 자기 전문 분야나 자기 사업에서도 성공하지만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태초 목걸이는 일종의 국민운동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면역력에 관련되는 얘기를 계속 제가 지금 했는데요. 어, 지금 또 화면이 PPT, 예, 화면이. 오늘 제 강의에서 초점은 말이죠. 면역력에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은 면역력이 계속 저하되는 삶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역력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장 건강이 우선입니다.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지만 면역력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장이 자기가 건강한지 안 한지는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변비나 설사가 너무 심하다,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또는 자기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 소위 보통 이제 고기를 먹게 되면요.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돌이나 스키톨 같은 화합물이 나오면서 좀 독한 냄새가 나는데 그것보다 더 독한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장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장이 장 속에서 뭔가가 내가 먹었던 음식이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어서 현재 부패가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면역력 하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면역력 하게 되면 뭐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저거 먹으면 좋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한 가지 분야고요. 먹거리, 생활습관, 환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24시간 365일 동안 회복되고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가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그 면역력은 실제로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제는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기에서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시작을 한다. 그래서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1년 365일 중에서 360일을 유지하고 5일을 유지 못했을 때 그 5일 동안에 질병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면역력 유지하는데 뭐가 팩터가 있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체에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물맛 없다, 귀찮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물을 제대로 먹어주는 것이 그 인체 면역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은 그 위에 아무리 예쁜 창문을 예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그죠? 모든 면역력의 시작은 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 요즘은 말이죠.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도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손가락 한번 표시해 보죠. 몇 리터? 예.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자신 있게 2리터라고. 네. 이게 방송의 힘입니다. 그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면 제가 묻자마자 바로 손가락 두 개를 해가지고 2리터라고 표현했죠. 자, 지금 방금 하루에 물을 2리터 먹는다고 얘기하신 분은요. 하루에 물을 2리터 꼬박꼬박 먹기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물은 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 여러분들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그죠? 그 뜨거운 여름날 수박 얼음 넣어서 화채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시원하고요. 수박 화채 실컷 먹은 그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물을 2리터를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수박과 물 합쳐서 2리터를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합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합산할 수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 되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우리 몸에는 물을 정확하게 먹어주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걸 잘 모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게 나온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내 몸에서 물이 지금 빠져나가서 몸에서 뭔가가 나쁜 일이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니까 몸이 살려고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제발 좀 물 좀 먹어주세요. 자, 소변 색깔이 매우 진하게 노랗게 나오게 되면 물을 한 컵 마시게 되면요. 약 10분 내지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혹시 이 중에 비타민 B군이나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은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센 노란색, 병아리 색깔 같이 밝은 노란색이고요.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황토물 같은 거라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떡하느냐? 물을 많이 먹으면은 실제로 물 많이 먹고 죽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마라토너들이 현장에서 물을 많이 먹고 사망한 사람이 많았어요. 거의 대개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자, 물이 많으면 그러면 사망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나트륨 물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요. 칼륨 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해서 이 두 개의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수력발전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일단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반복이 되게 되면은
심장에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심장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심장이 약했던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병원에서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의외로 저나트륨 혈증 환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래요. 첫째,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하더라. 둘째, 저염식이 좋다 하더라. 셋째, 채소나 과일이 좋다 하더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분들은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내가 저나트륨 혈증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정기검진할 때, 혈액검사할 때 소량의 돈만 몇천 원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은 혈액 속에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혈액검진할 때 의뢰를 해서 자기 몸속의 혈액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농도를 정기적으로 뭐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칼륨입니다.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양, 염소 같은 초식 동물들은 칼륨만 먹기 때문에 나트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동이 소나 그 초식 동물들에게 소금을 먹여줘야 돼요. 야생에 자라는 초식 동물들은요, 그 돌소금을 찾으러 그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소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염식인 경우에 그렇게 이제 채소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채소는 그래서 이제 나트륨은 거의 없고 칼륨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 저염식, 우리나라의 음식 자체가 전부 고염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찌개는 2%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맛이 있어요. 국은 1%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맛이 있습니다. 평소에 찌개를 많이 먹거나 국을 많이 먹거나 라면을 끓였을 때 국물까지 다 먹는 사람은 다 고염식입니다. 그래서 고염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상식이 저염식이 건강한 줄 알고 저염식 내지는 무염식이 건강하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염식이나 무염식 자체가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소금도 자기 몸속에 적당량이 반드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이 하루에 꼭 섭취해야 될 소금의 양을 5g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5g이 어느 정도냐면요. 티스푼, 차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은 꼭 먹어줘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찌개나 국에 국물 등을 많이 안 먹는 사람은요. 하루에 소금 5g 먹기가 마른 반찬만 가지고 5g 먹기에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말이죠. 내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어지럽고 힘도 없다. 조금 짠 음식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고염식을 소금 먹자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찌개나 국을 많이 먹는 사람은 고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염식을 하셔야 되는데 찌개나 국물을 많이 안 먹는 분이 마른 반찬 쪽으로 가게 되면 하루에 5g의 소금은 꼭 먹어줘야 한다. 물을 많이 먹으면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요. 물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투명한 색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그저 하루에 말이죠. 3리터, 4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을 싹 마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먹은 물은 있잖아요. 전부 먹자마자 전부 다 신장을 통해서 그냥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몸속에 소금량이 작은 분들은 물을 먹자마자 계속 화장실만 자주 갑니다. 화장실도 하루에 8번 이상 가는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소금의 양이 작든지 몸속에 체내 소금량이 작든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뭐 정수기를 어떤 정수기를 써야 합니까? 물은 어떤 물을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물은 말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오다가 이게 수도관에 노후된 관에서 오염이 일어나거나 또는 아파트 저장고에서 2차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간단한 필터 기능이 있는 정수기. 정수기 중에서 가장 좋은 정수기는 저는 값싼 정수기라고 생각합니다. 싼 정수기. 왜냐면요. 현재 여러분들 그 정수기가 비싼 이유는 뜨거운 물을 만들어내고 차가운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싼 것이지 실제로 물 속에 있는
유해물이나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 필요한 건 정수 기능은 가격으로 따져봐도 한 10만 원 내외예요. 한 1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그 필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 물의 종류나 정수기의 종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한 자리에 앉으면은 맥주를 보통 한 3,000에서 4,000cc를 먹는데 또 물을 먹어야 하느냐.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얘기할 때 우유 주고 주스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뭐 결명차 또는 뭐 버섯차, 뭐 보이차, 녹차. 현재 그 먹고 있는 것 중에서 있잖아요. 물 이외의 그 모든 음료는 전부 제가 차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합니다.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드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먹는 양은 뭘로 보고 한다고요? 소변 색깔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이 음료하게 되면은 요즘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커피 먹는 양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말이죠. 커피 먹는 속도가 신기록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현재 먹고 있습니다. 거의 5천만이 하루에 한 잔 이상 거의 1년에 360잔 정도를 먹는다 그러니까요. 5천만이. 그죠? 아이들 빼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죠. 저는 실제로 이제 분석과학을 전공하다 보니까요, 정부에서 용역하는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한 해께 몇 년 전에 정부에서 저에게 현재 상업적으로 팔리고 있는 모든 상업용 커피 속에 발암물질 분석을 3년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커피 그 문화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뭔가 분명히 이슈화가 될 만한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모든 커피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커피 속에는 발암물질의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커피가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 이슈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해초 먹거리에서는 말이죠. 초기에 13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100%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암 환우분이 한 20%, 나머지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이 한 7, 80%가 넘어요. 근데 초기에 암 환우분들이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첫째, 빵을 먹어도 되느냐? 내가 빵을 먹고 싶은데 빵을 먹어도 되느냐? 둘째,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루에 한 잔만 먹어도 되느냐? 뭐 실제로 저는 암 하루가 커피 하루에 한두 잔 먹는 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 중에서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는 커피를 제가 자신 있게 먹으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커피가 발암물질이고 어느 커피가 발암물질이 없는지를 소비자가 전혀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이슈화가 된 것이 2018년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이 검색어로 미국 법원 커피라는 검색을 한번 쳐보세요. 치면은요, 2018년 3월 30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커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이요? 캘리포니아 주안에서 커피를 팔고 있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90개 프랜차이즈 카페는 카페 안에다가 담배와 같이 경고판을 붙여라. 경고판의 내용은 우리 집에서 파는 커피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5년 한 6개월, 거의 한 6년 가까이 6년이 다 돼가죠. 지금 현재는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요. 커피 속에 발암물질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워낙 작게 소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현재는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암물질이 원래는 커피에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로스팅을 할 때 어떻게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발암물질이 거의 안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커피 종사하시는 우리 산업계에서는 오로지 맛과 향만을 가지고 커피를 로스팅했습니다. 맛과 향만을 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 얘기 나오니까요.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 커피 전문가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희들은 강배전을 하지 않습니다. 강배전하게 되면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강배전하지 않고 약배전을 해서 아주 산미도 많이 나오게 하고 과일 향도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커피 또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를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발암물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 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은 약배전할 때만 나오는 발암물질입니다. 강배전할 때는 벤조피렌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발암물질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강배전하게 되면 벤조피렌, 약배전하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 근데 이 약배전할 때 나오는 이 아크릴아마이드, 산미가 많은 커피 속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이 아크릴아마이드는 커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시리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자튀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30대의 우리 젊은 엄마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5, 6년 동안에 가장 많이 구입했던 주방 가전제품이 뭐죠? 에어프라이기입니다. 왜? 아이들한테 기름으로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기 하면 건강하겠지. 에어프라이기 구입해서 집에 오면은 제일 먼저 뭘 사죠? 마트에 가서 냉동 감자를 사옵니다. 쭉쭉 썰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프렌치 프라이로 파는 것들. 냉동 감자를 사갖고 와서 튀겨서 헤어플라이로 요리를 해서 케찹을 내놓고 엄마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죠. 거기에 감자튀김에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감자튀김을 누가 제일 많이 먹죠? 미국의 유럽 사람들이 햄버거 많이 먹죠. 미국의 유럽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에 연구를 해서 감자를 튀겨서 먹을 때 발암물질이 가장 작게 나오는 조리 방법으로 현재 감자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모든 미국이나 영국 쪽의 이 큰 햄버거 회사들은 다 그렇게 조리를 하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아직 알려지지 않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 보니까 주로 커피 먹는 사람이 시리얼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쿠키도 먹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식약처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전에는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 전문가들한테 아니 로스팅을 할 때 맛과 향만 좋게 하지 말고 맛과 향을 양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암물질이 없는 커피를 좀 로스팅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요. 10명 중에 거의 10명은 다 반대를 합니다. 아니 교수님이 커피는 기호식품인데 담배도 기호식품이라서 발암물질이 있는 거 다 알면서 담배 피는데 뭘 그러냐고. 저는 거기에 대한 그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그럼 식품답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커피는 거의 평가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법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식약처 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시리얼은 0.3mg/kg, 커피 0.8, 튀긴 감자 1.0 이상 넘게 되면은 식약처에서 일단 생산 공정에 대해서 바로 행정 지도를 해서 이 농도보다 낮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식약처의 권장치가 이제 2020년 3년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장치를 발표할 2020년도 언제예요? 코로나 때입니다. 카페들이 워낙 불황으로 헤매고 있는 때라 가지고 지금까지 이 권장치는 현재 법으로 발표했지만 강력하게 시행을 하지 않고 업체에서 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 주기를 원하는데 업체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업체들을 설득시키다 안 돼서 제가 직접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해서 로스트기를 샀습니다. 사서 제가 지금 로스팅 한 지가 벌써 6년째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든지 맛있게 건강하게 발암물질 없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뭐 우리 저 청년 창업, 특히 지금 제가 강남 쪽에서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라는 곳에서 청년들이 그 스타트업 새로 창업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쪽에다가 했던 어떤 형태든지 좀그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뭔가 좀 조용하게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현재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피는요, 이 아크릴아마이드 발암물질뿐만 아니고 지난 2월 달에 이 뉴스에 나온 겁니다. 메가커피와 롯데제과가 수입 원두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이 되어서 전량 폐기 처분했다. 커피의 생두도 농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말이죠. 뭐 양파가 되었던 뭐 옥수수가 되었던 그 먹고 난 다음에 보관을 할 때 뒤에 베란다에 보관하는데 여름철에 습기가 있는 곳에 보관하게 되면 무조건 곰팡이가 피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생두도 어떻게 유통 보관했는지에 따라서 그 곰팡이 독소가 피는데 이 곰팡이 독소는 아플라톡신, 오콜라톡신이라고 얘기하는 간암 직접 발생 물질입니다. 매우 독한 물질입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커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격이 싼 음식은 한국으로만 수출합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이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먹거리에 대한 것만큼은 아직까지도 계속 가격을 따지더라고요. 싸구려. 커피에 대해서도 뭔가가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먹고 있는 커피인데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 제초 먹거리에서 뭔가 좀 소비자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해서 조금씩 요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말이죠. 연구를 해보니까요. 얼마든지 뭐 그 저 맛있게 발암물질 없게 로스팅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뭔가 좀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제가 이런 기술들은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제가 오픈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커피에 대한 품질 관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제가 또 이 강의하면 말이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모닝커피 한 잔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가 먹을까 말까 고민하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커피 두세 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드시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누구가 대상입니까? 하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요즘 여러분 아시죠? 20대들이 가는 카페에 가게 되면 일단 먼저 주문하면은 아메리카노 벌써 1리터를 줍니다. 1리터. 1리터. 그걸 하루에 몇 개씩 먹는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이 커피에 대한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청년 창업하는 팀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고기 얘기. 지금 이제 이 고기 얘기 이 화면이 뜨는 순간에 오늘 강의 잘못 왔다. 뭐 도대체 먹을 게 뭐가 있냐. 자, 결론입니다. 미리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고기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누가 죄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살짝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어, 벌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그러니까 예, 몇 분, 한두 분 손 드셨네. 나는 거의 뭐 채식주의자라서 한두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다. 예, 몇 번 손 드시고. 근데 보니까요, 제가 화면은 안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안 들었을 거예요. 왜? 매일 먹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그죠?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죠? 어,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손 드신 분 있잖아요. 이분 과다 섭취입니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매일 먹는 사람을 놔두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도 과다 섭취를 그러면 어떡하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다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과다, 우리 인체의 기본의 과다는 의미가 달라요. 고기는 우리 몸속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돼요. 왜요? 우리 몸의 모든 피부, 살, 뼈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머리카락, 케로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근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죠.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하루에 적정 단백질 섭취량이 얼마일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른인 경우에는, 성인인 경우에, 다 자란 성인인 경우에는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이 1g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세계보건기구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는 0.8g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논문에 0.8g인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이게 줌 강의에 들어오셨으니까 제 재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0.2g을 보너스로 보태드려서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 몇 g? 1g. 그러면은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이죠? 60g이죠. 60g. 60g이 어느 정도 부피 양이 되는지 아세요? 60g. 계란 하나 정도예요, 계란. 큰 계란 하나가 60g 정도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그럼 몇 g이 초과로 먹었죠? 40g을 초과로 먹었죠. 40g을. 그러면 초과로 먹은 이 40g의 단백질이 내일까지 내 몸속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오늘 강의에 오신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성세대들은 초과로 먹은 단백질은 내일까지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초과로 먹은 40g을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초과로 먹은 40g을 어떻게 하느냐? 힘들게 우리 몸속에 소화해서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나쁜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전부 다 소변 유리아, 요소라는 성분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뿌옇고 거품이 많이 나온 날이에요. 아, 참 안 됐다. 왜 우리 몸의 기본이 그러냐? 초과로 먹은 단백질이 40g이 내 몸속에서 저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공짜로 회식할 때 와장창 먹어놨다가 내일 조금 빼수고 모레 조금 빼수고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돈도 절약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것도 저도 모르죠.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탄수화물은 초과로 먹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건 저장이 돼요. 뭘로 바뀌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뱃살, 지방. 모든 초과된 탄수화물은 전부 지방으로 바뀌어서 우리 몸에 저장이 돼요. 왜 지방으로 저장되는지 아세요? 초과되면은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지방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포동포동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도 지방량이 많을까요? 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먹을 음식이 없을까 싶어서 산모에게 비상식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지방량이 많은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죠? 왜요? 탄수화물의 초과량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는데 단백질의 초과량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고기는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다고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고기는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들은요,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어요. 어릴 때 못 먹었어. 그죠? 그래서 손자, 손녀, 아들 키울 때, 딸 키울 때 자기 이불을 하나 안 들어가더라도 손녀들한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옛날에 못 먹은 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치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끓이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는 거 아세요? 식구는 많고 고기는 비싸고 그냥 물만 넣어서 끓이니까 너무 멀겋게 되니까 거기다가 무 크게 숭숭 썰어 넣고 잔파도 아니고 굵은 파 집어넣고 콩나물 집어넣어서 기름 둥둥 뜬 고기 물 먹고 그날 고기 먹었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컸어요.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어요. 자, 굉장히 비싼 뷔페집, 뭐 10만 원, 15만 원짜리 뷔페집에 간다 하면요.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을 단속을 합니다. 얘야, 이 집은 굉장히 비싼 집이니까 절대로 채소로 배 채우지 말고 고기로 배 채우라. 어릴 때부터 아주 머리에 쇠뇌가 되어 있어요. 고기에 대해서. 자, 아까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얘기하신 분. 한 달에 한 번 고기 먹으러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컷 먹어라. 자주 못 데리게 온 게 미안해서 실컷 먹어라. 그저 상추에 사가지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저 맛있게 짭짭짭짭짭짭짭 먹는 걸 보면은 흐뭇해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했습니다. 고기는 매일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먹든 하루치 같은 양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레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돼요? 모레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고기만 보기만 보면은 눈빛이 바뀝니다. 그 자리에서 와장창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스운말로 없어서 못 먹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고기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정해진 양을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제 강의를 앞부분만 듣던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만 좀 이기호 교수가 고기 먹지 말자 하더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고 고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먹자. 그런데 단백질 공급원은 꼭 동물성만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어느 단백질은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더라도 단백질로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등이 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동물성 단백질 과다 섭취가 대장암 발병률 전 세계 1등에 크게 기여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아이들 식물성 단백질 먹나요? 콩 같은 거? 아예 안 먹죠. 그죠? 동물성 단백질을 지금같이 이렇게 과다 섭취,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다. 두 개 차이는 전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고 고기를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큼 조금씩 먹자. 보통 고기 언제 드세요? 밤이죠, 그죠?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전국 방방곳곳에서. 여러분 이런 나라 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없어요. 이 야식 문화가 말이죠.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길어봐야 한 10년 정도. 그런데 문제는 야식의 99%가 뭐예요? 고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밥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약 2시간 정도 위에 머물러요. 그런데 지방이 포함된 고기를 먹으면요. 소화 속도가 느려서 3시간, 4시간씩 걸려요.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늦게 돼서 소화가 안 돼서 든든한 거예요. 밤에 10시, 11시, 12시 돼서 야근하고 난 다음에 출출하다고 밤에 고기를 잔뜩 먹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출근해야 된다고 12시에 자기는 침대에 가서 코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에게는 야근을 시킵니다. 장은 혼자서 2시, 3시까지 자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그렇죠. 대답은 자야 한다고 대답하시겠죠. 근데 대답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밤에 장을 너무 야근을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잠 못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람 꼬라지가 아니겠죠. 그죠? 장은 지금 현재 며칠째, 몇 날째 지금 제대로 잠을 못 자는지 몰라요. 장수의 면역세포가 70 내지 80%가 있는데 장이 밤에 쉬어야지만 면역세포가 원래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기도 6시, 7시 좀 일찍 먹고 3시간, 4시간 뒤에 11시, 12시 돼서 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고기 어떻게 먹자? 일찍 먹자. 낮에 먹든지. 왜 해필 꼭 밤에 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어야 되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고 얘기했죠. 우리나라 결핵 환자 중에 말이죠. 20대가 다수입니다. 다수. 엄청 많아요. 20대가. 우리나라 20대 결핵 환자가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요. 우리나라 엄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들 때문에. 자, 보세요. 아이들이 수능 준비한다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학교에서 야자 수업하고 학원 갔다가 11시, 12시 돼서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 보면 아이들이 축 늘어져서 힘이 없어 들어오면 엄마가 그 아이 참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아이 원기 회복해 주려고 그 밤중에 아이들한테 무엇을 주죠? 간식으로? 주로 애들이 좋아하는 닭 튀겨서 주고요. 돈가스 만들어 줍니다. 또 말 하나 붙여요. 얘야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그 아이들이 그 밤중에 먹는 그 튀긴 다리나 튀긴 닭다리나 튀긴 돈가스 먹고 수능 점수 좀 1점, 1, 2점 좋아져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아이의 면역력은 지금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일찍 먹습니다. 또는 낮에 먹습니다. 제가 이 질문하면 여러분은 웃을 거예요. 고기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 먹는 게 맛있습니까? 당연히 구워 먹는 게 맛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 고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직화불을 좋아해요. 고기를 굽게 되면요. 직화불에 이렇게 망을 얹어놓고 굽게 되면은 기름이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연기가 훅 올라옵니다. 밑에서. 그 연기를 저희들이 분석실에서 분석해 보면요. 영어로 PAH라고 얘기합니다. PAH. P polycyclic, A aromatic, H hydrocarbon. 뭐 복잡하죠. 한국말로 번역하자면요. 발암물질 종합 세트입니다. 연기 자체가. 지방과 단백질의 불완전 연수는 100%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다 보면요. 조금이라도 검게 탈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팬에 굽든 직화불에 굽든 간에 검게 탈 수가 있죠.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분석을 해보면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바로 먹자마자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서 발암 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검은 고기 많이 먹었는데요. 태워서 많이 먹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검은 고기 먹어서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한다면 정상을 유지한 면역세포는 모든 암세포를 다 100%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면역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문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먹은 그 한 점의 검은색 고기가 20년, 30년 뒤에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면역력이 좀 뭐가 좀 낙한 것 같다 할 때는 고기를 태워서 드시면 안 돼요. 그날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뭐예요? 그날 삶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꼭 그날도 바싹 태워서 먹어야 되겠어요? 소위 무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우리 30대 젊은 그 부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갑니다. 그러면 어쩌죠? 철물점 해가지고 망 사가지고 오고요.
삼겹살 사가지고요. 조개탄이나 뭐 착화탄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캠프장에 가가지고 불 피워가지고 삼겹살 굽는다고 아이들하고 뭐 즐겁게 놀죠. 그건요,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거기 사용하는 조개탄이나 착화탄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된 게 아니에요. 착화탄은 연탄과 연탄 불을 붙이게 한 거고요. 거기는 굉장히 나쁜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폐목이라든지 우리 생활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지금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지식. 얼마나 양을 많이 먹느냐.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고요. 밤에 꾸역꾸역 먹는 거. 꼭 새카맣게 태워서 먹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 대장암 환자 1등, 특히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 1등이라는 부분들은 이 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고쳐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장 건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 건강하게 되면요, 결국 장내 건강의 키포인트는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장 건강이 좌지우지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그,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말이죠, 배부른 밥의 양이 많으면 좋았어요. 그래서 무슨 밥, 고봉밥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오면 좀 잘 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 전국에 맛집이라 그러면요. 지도 찾아가지고 자동차로 2시간, 3시간씩 막 가는 그런 맛집이 유행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맛집보다 뭐예요? 건강한 음식. 그렇죠? 건강한 음식 기왕이면. 그런데 이 오늘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진짜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장내 환경에 따라서 그 건강한 음식이 독이 될 수가 있고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이요? 유익균이 약 15%, 유해균이 15%, 이 중간균이 70%가 있습니다. 70%가 있는데 유익균이 조금만 많더라도 중간균 70%가 유익균 쪽으로 가서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그때 먹었던 음식은 다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내에 유해균 숫자가 조금이라도 많게 되면 중과균 70%가 유해균 쪽으로 붙어서 그때 먹었던 모든 종류의 건강한 음식은 전부 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유익균의 숫자를 계속 체내에 들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상호용 제품, 프로바이오틱, 소위 1세대 유산균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같은 우리 사먹는 유산균. 참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마 인구 밀도당 유산균을 제일 많이 먹지 않을까. 옆집 사람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된다. 근데 이 유산균은요, 약 19가지의 균들이 상업적으로 허가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5개, 6개, 3개 막 혼합해서 이제 팔고 있는데, 이 유산균은 우유의 유당을 젖산으로 바뀌어주는 이 균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다 죽어요. 위산이 pH가 2입니다. 위산에 다 죽습니다. 다음즙에도 죽고요. 췌장즙에도 죽고요. 췌장에도 죽고 다 죽으니까 장에 가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유익균을 넣어줘가지고 중간균이 이쪽 유익균 쪽으로 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꾸 죽으니까 이제 유성균 회사마다 이제 뭐 캡슐을 씌운다 또는 살아 내려간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래도 자꾸 죽으니까 요즘은 유산균을 아예 사균으로 실험을 합니다. 죽은 균을 실험해서 위에 얼마 도움이 되냐인데 죽은 균은 실제로 프로바이오틱 생균이 아니기 때문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사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이 좀 자라날 수 있도록 2세대 프리바이오틱 유산균의 먹이를 먹어줘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그 장내 미생물의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요. 이 포도당은 모든 포도당은 전부 다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요. 대장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요. 우리가 즐겨 먹는 설탕, 꿀, 엿, 이당입니다. 이당도 쉽게 소장에 분해가 다 여기서 소장에 흡수돼 버리고 대장으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장에
미생물들이 유익균이 지금 현재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이 2개까지는 다 여기 분해가 된다 그랬죠. 당이 3개가 되면요.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장으로 넘어옵니다.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다당, 3당, 예, 맞는 말인데요. 특별히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 있는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다이어트 식품이다 하더라. 또는 뭐 당뇨 환자들이 먹어도 좋다 하더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 초입에 넘어와서 여기서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 대장 초입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먹어줘야 합니다.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재료가 양파, 마늘, 약혼, 바나나, 콩. 다 이게 100g 단위인데 보면 콩이 100g 중에 3g이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현재 요리할 때 올리고당 사용하시죠? 올리고당 사용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예. 뭐, 지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을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리고당 사용하신다고 손 드신 분들은 허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올리고당은 프락토 올리고당과 이소말토 올리고당 2개가 많은데요. 주로 프락토 올리고당이 그 미생물이 모이가 되고 이소말토 되긴 되는데 프락토가 훨씬 효율이 높아요. 근데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요. 열에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멸치를 볶을 때 후라이팬에다 멸치 넣고 올리고당 사온 거 넣고서 볶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 비싼 돈 주고 사온 모든 올리고당을 열을 가해서 지금 설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올리고당은 뭐예요? 열을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후라이팬에서 멸치만 볶고 밖에 내가지고 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고당을 항상 부어야 된다. 즉 올리고당은 열을 가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올리고당은요. 당도가 설탕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주부들이 많이 집어넣으니까 이게 제조하는 회사에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탕 또는 액상과당을 넣어서 당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리고당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뒤에 라벨을 보시고 올리고당 100%짜리만 구입하셔서 그 요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리고당은 당이 3개에서 10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장 초입, 여기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항문. 항문 바로 위가 직장입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이라 그랬는데 직장암 환자가 가장 많아요. 직장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하여튼. 가장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직장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항문 바로 위에 직장에는 거의 유익균이 없는 거예요. 장내 유익균이. 왜냐하면은 3개에서 10개짜리 올리고당은 초입에서 다 여기서 분해가 돼서 먹어버리고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죠. 직장까지 포도당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당이 20개, 30개가 붙어있는 긴 녀석이 가야 됩니다. 당이 20개, 30개 길게 붙어있는 녀석을 우리가 이눌린이라고 그러고요. 이눌린이 포함된 음식이 우엉, 도라지, 더덕, 돼지감자, 고들빼기와 같은 뿌리식품입니다. 이 세상에 뿌리식품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꼭 먹어줘야 합니다. 요즘 이거 우리 초중 고등학교 애들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방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고 변 냄새가 그렇게 지독한 겁니다. 꼭 먹어줘야 합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이런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또 이제 강의 끝나자마자 이제 그 냉장고 뒤져가지고 말이죠. 저 밑에 그 더덕, 예, 해놓은 거 또 손톱 시커멓게 하면서 더덕 껍질 벗겨가지고 방맹이 두드려가지고 고추장 발라가지고 이제 저녁에 구워서 내놓으면 애들이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조금 더 이제 지혜스럽게 이런 것들을 분말로 만들어서 아이들 즐겨 먹는 잼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해서 집에서 만약 쿠키를 만든다면 쿠키 속에도 좀 분말을 집어넣으면 되지. 뭔가 지혜스러운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이 부분만 지키더라도 장내 유익균의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 숫자가 늘어나면요. 대장에 사는 균이 바로 비피더스예요. 비피더스 균 숫자가 늘면 무조건 변의 색깔은 황금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만 지키더라도 빠른 사람 한 일주일 내에 벌써 황금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강의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 교수님이 하라는데 했는데, 그 황금변은 나오는데 자꾸 설사가 난다고.
설사가 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분말도 해 먹고 액기스 내서 먹고 뭐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이눌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병원이 자꾸 묽어집니다. 병원에 무는 정도를 가지고 섭취하는 이눌린의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엉 좋다고 해가지고 우엉 계속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이눌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이 포스트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 두 개 합친 거를 신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바이오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비싸게 팔아요. 근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비싼 유산균, 1인당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넘어가는 것들 포스트바이오틱, 제4세대 유산균에서 신바이오틱에다 대사물질을 집어넣어놨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4세대 유산균보다도 100만 배가 더 좋은 음식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채소를 발효시킨 김치,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완벽한 식품입니다. 김치 중에서는 젓갈이나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거 말고요. 물김치, 백김치, 동치미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서도 제가 말이죠. 요리 강의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왜요? 김치 담그자 그러면 벌써 레시피부터 시작해가지고 골치가 아프다 그러죠. 태초 먹거리에서 김치는요. 20분 만에 김치를 담굽니다. 청국장 띄우는 방법, 청국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제가 굉장히 요리 강의도 많이 했어요. 먹자고. 아이들을 먹게 하자고. 냄새 안 나는 청국장 띄우는 방법. 냄새 안 나게 청국장 끓이는 방법.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정부에서 커피의 발암물질 분석하라고 영역 연구를 줬을 때 동시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업용 청국장과 된장에서 유해물질이 있느냐를 분석하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3년 동안 그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청국장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은요, 짚을 이용해서 발효를 합니다. 짚에는 좋은 균만 있나요? 나쁜 균도 같이 있나요? 같이 있죠. 좋은 균은 발효, 나쁜 균은 부패. 냄새 날 때 기억하십시오. 좋은 냄새는 발효, 나쁜 냄새는 부패입니다. 나쁜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청국장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황토에서 만들고 어디서도 만들고 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뭐 표준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혐오식품이 되어 있습니다. 만드는 환경이 다 달라요. 뭐 편백나무에 만든다, 황토 만든다, 우리는 청소한다, 청소 안 한다. 표준화가 전혀 안 돼 있고요. 특히 메주 한번 보세요. 메주 달아난 거 보면요.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메주 쩍 가르면 속에 시커먼 거 그거 말이죠. 그냥 할머니, 어머니들 수세미를 푹푹 씻어가지고 그냥 장을 담그죠. 그거요. 발효와 부패가 섞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상님들이 발효라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우리한테 물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발효와 부패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콩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함경도와 만주에서 전 세계로 콩이 펼쳐나갔어요.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에 말이죠. 콩 유전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한국 사람은 콩 먹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모든 콩이 전부 고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함경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두만강입니다. 두자가 콩두자예요. 만자가 가득 찰 만자입니다.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찼으면은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수입콩과 유전자 변형 콩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한국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우리 콩은 생산된 우리 콩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싼 수입콩과 싼 유전자 변형콩으로 현재 상업용으로 팔리고 있는 모든 장류는 전부 수입콩과 유전자 변형콩으로 생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일본은 말이죠. 일본은 좋은 균만 싹 뽑아가지고 균 이름을 낫또라고 붙였습니다. 이게 제품 이름이 됐어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온도, 습도, 시간 지켜가지고요. 과학적 표준화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식품이 됐습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유명한 호텔에 가더라도요. 조식에 동그란 통에 낫또가 나옵니다. 미국 호텔에 아침에 청국장 끓여 놓고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콩이라는 단백질, 고기라는 단백질,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단백질, 예를 들면 두부나 두유 같은 거는 단백질을 농축해서 먹는다는 거죠. 모든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약 65%만 소화 흡수되고요. 나머지 35%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두부나 두유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거부로 간 거예요. 근데 발효된 콩, 청국장, 된장은 95%가 소화됩니다. 이제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꼭 발효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순창 군수를 찾아갔습니다. 순창군이 고추장으로 유명한데, 발효로 유명한데, 고추장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청국장을 개발해냅니다. 처음에 군수님이 좀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른도 안 먹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몇 년을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순창군과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공동으로 정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표준화시키는 연구.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균종. 현재도 국내에 나또라는 이름으로 팔려고 있는데 그건 일본 균을 수입해와서 한국에서 이제 그 발효시킨 거예요. 저는 그것도 우리나라 토종균주가 분명히 있을 텐데 토종균을 찾아서 발효 과정을 표준화시키고 세계화시켜서 나또하고 경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K푸드로서 한번 해보자 해서 참 감사하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5년이라는 연구과제를 줘서 순창군하고 같이 해서 공동연구를 해서 45억이라는 연구비를 받아서 말이죠. 5개 대학교 3개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청국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습니다. 5년 동안요.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 5년 연구 끝난 지 한 2년 정도가 됐거든요. 지난 2년 동안에 제가 이제 담당한 게 뭐냐면은 소위 제품 제형의 개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지만서도 아이들이나 외국 사람들한테 청국장 끓여놓고 찌개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그 아마존닷컴이라는 데가 뭐한데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존닷컴에서 우리나라 40대 주부가 만든 김치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품절된 김치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무슨 김치인지 아세요? 가루김치입니다. 김치를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드니까 유통을 마음대로 시킬 수 있죠. 깨질 염려도 없죠. 터질 염려도 없죠. 그걸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말이죠. 저희는 샐러드 소스나 뭐 이렇게 타서 먹으니까 김치 맛이 나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김치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 건강이 나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장 건강이 나쁜 사람인데 김치 유산균이 장내에 들어가게 되니까 장 건강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이 발효콩이라는 이름으로 분말, 뭐 케이크, 쿠키 또는 쉐이크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이름을 제가 KB 쉐이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코리안 빈 쉐이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1월 중에 강남에 있는 어떤 카페 메뉴로 지금 출시를 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모든 카페에서는 맛만 위주로 했거든요. 우유, 계란, 설탕, 버터를 집어넣어서 무조건 맛만 위주인데 이 KB 쉐이크는 기가 막히게 맛있으면서 먹고 난 다음에 장내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서 변비가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장 건강이 개선될 수도 있는 그런 음료수를 카페에서 마신다면 카페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카페 문화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토종균주입니다.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아주 강력한 토종균주를 찾아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특허는 지금 순창군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31일 날 SBS 방송에서 아침에 하는 좋은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얘가 제가 이 발효콩에 대한 강의를 좀 했는데 이날 제가 좀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5월 30일 오늘 날짜 이후서는 청국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한국장으로 이름을 바꾸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KB 쉐이크가 너무 맛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젊은 친구들 지금까지 제가 10대, 20대를 다 평가해봤을 때 다 맛있다 그랬어요. 다 맛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청국장 분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들의 인상이 좀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청국장 분말은 그 꼬리꼬리하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드시는 건데 이게 속에 들어있어. 이미지가 나쁜 거예요. 청국장에는 글자 자체는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콩의 원산지라는 자존심도 살릴 겸 한국장으로 바꾸자. 그래서 제 앞에는 앞으로 청국장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또 저 방송에는 아니지만 그 뒤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국내 어떤 청국장 식당에서 메뉴판에서 청국장 대신 한국장으로 바꾸면 내가 그 집에 가서 무료로 하루 동안 서빙을 해주겠다. 여러분 7월 10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7월 10날은요. 나또의 날입니다. 이 날은요. 일본 전역에서 모든 학생들은 다 나또를 먹도록 했습니다. 제가 말이죠. 내년 5월 31일 날은 한국장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태초 먹거리에서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한국장 모으면서 사진 찍어서 돌리기, 버킷리스트 돌리기. 물바가지 막 쓰는 버킷리스트 사진 찍어서 돌리기 한 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자체라든지 모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권유를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10대, 20대들한테 우리나라 조상들의 전통 발효식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또 그게 얼마나 맛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직접 이미지 개선하는 그 이벤트를 5월 31일 날 한국장날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요. 태초먹을 홈페이지에서 앞으로 공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콩 살리기 운동도 제가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생산을 늘려서는 안 돼요. 왜? 현재는 생산이 우리 콩 생산량이 남아돌아요. 우선 소비를 늘려야 되고요. 생산도 참 감사하게 시골의 귀농귀촌을 해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서 임금비 필요 없이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이 혼자서 트랙터로 파종하고 트랙터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콩을 밭에서 키우지 않고요. 논에서 5,000평, 10,000평 이렇게 키우면요. 1년에 뭐 몇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작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생산을 늘릴 수는 없고요. 소비를 늘려서 우리 콩의 소비를 늘리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쉐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빵이라든지 굉장히 맛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시 중에서 제가 제빵해 준 경험이 있거나 또는 노하우 있는 분들은 태초 먹거리에서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혹시 뭐 이 커피라든지 발효콩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면 링크를 해놨어요. 그 링크를 해가지고 한번 그 시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요, T 면역세포가 굉장히 공격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45% 소멸시키는데 문제는 이 T 면역세포의 활동도가 여러분이 걱정을 할 때 활동도가 확 줄어듭니다. 인간의 걱정을 언닌 젤란스키라는 사회학자가 평가를 해보니까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헛걱정,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 그리고 22%는 너무 사소한 거, 4%는 내가 어떻게 하다 바꿀 수 없는 것. 실제로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것은 현재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들어올 때 머릿속에 100가지의 고민을 갖고 왔다면 96개를 내려놓는 그 자체가 바로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이다. 뭐 홍삼이나 인삼이나 면역력 무슨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시적인 건데 그죠?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T 면역세포의 활동도를 200배를 동시에 한꺼번에 증가시키는 방법이 미국 의과대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200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박수 치면서 웃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웃을 때마다 여러분 면역세포의 활동도가 200배로 증가한다는 것이 미국 의과대학의 실험 결과라 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든 암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를 공식적인 암 치료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지불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합니다. 자, 우리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 처음부터 한번 박수 치면서 웃어볼까요?
하고 쓰면서 하하하하 200배, 200배, 그죠? 200배, 200배.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200배는 사용하지 않고 내 그저 뭘 다른 데서 자꾸 찾고 있는 거죠. 200배. 근데 이게 잘 웃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돼요. 왜? 구석구석에 그 인간들이 막 숨어 있어. 저 인간만 없으면 되겠는데. 그죠? 그렇지만 이걸 생활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실제로 이 살다 보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아요. 그때는 저는 이 휴대폰을 이용합니다. 휴대폰. 휴대폰을 가지고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를 하나 찾아요. 그리고 나 혼자 구석에서 웃습니다. 그렇게라도 내 몸을 잡고 웃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꾸 노력한다는 거죠. 이건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 말이죠.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북에서 탈출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초기 정착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이 단어나 의미가 틀린 뜻이 많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간판을 보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옆집에 보니까 원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집이죠. 할아버지 뼈다귀 해장국집 하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 앉아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메뉴를 보니까 저 구석에 내장탕도 보이고요. 또는 뭐 산채 비빔밥도 보이고 그죠. 다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나오는데 사탕이 나오는데 사탕 봉지에 보니까 뭐 눈깔 사탕도 있고 그죠. 이렇게 자꾸 재밌는데 자꾸 자기를 노출시켜서 여러분 스스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웃음 기쁨입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주위에서부터, 내 친구들부터 웃음을 회복하자. 이해가 되세요?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한 번 웃을 때마다 면역력이 200배가 증가하면서 암세포 거의 1억 마리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위에, 옆에? 저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습니다. 200배. 또 저 한 분은 지금 비웃었는데 지금 아재개가 비웃었는데 비웃어도 100배예요.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면요. 재밌는 그림도 나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가 아내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나 오늘 갑자기 야근해서 집에 가서 저녁 못해요. 남편 집에 가거든. 저녁 힘들게 뭐 하지 말고 베란다 뒤에 검은 봉지 안에 감자가 한 봉지 있는데 그거 반만 깎아서 삶아놔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 딱 가보니까 정확하게 반만 깎아서 삶아놨습니다. 남자들이 이래요. 하여튼 여러분 삶을 계속 즐겁게 웃음 속에 회복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신라시대 때 기와장입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도 우리 선조들이 조상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으면 웃고 살자 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 그려놨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보는 순간에 저는 비록 저희 가정에서 아픔을 겪고 이런 일을 시작했지만 이 태초 먹거리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를 뭔가 좀 바꾸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유산을 물려준다면 태초 먹거리가 의미가 있겠다. 오늘 비록 이제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만남이지만 태초 먹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한테 건강이라는 유산을 물려주겠다는데 참여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언제든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태초먹거리 홈페이지에서 제가 오픈을 할 테니까요. 얼마든지 참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아마 다음 세대 또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강의는 제가 좀 혹시 이제 다시 저한테 뭐 질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질문하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그 질문하고 답하기에 질문을 해 주시고요.
혹시 비공개를 원하시면 자물쇠를 해서 비공개가 되면 저 혼자만 보니까요. 또 부족한 부분들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은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 질문하고 답하기에 적어주시고요.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태초 먹거리에 좀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세들의 건강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특히 내년에 우리 된장 간장 담그기 30분만 시간 투자해서 된장 담그기 우리 콩으로 담그기 운동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내년 5월 31일 날 한국장 날 한국장 먹는 이벤트 사진 찍어서 돌리기 하는 거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젊은 친구들도 발효콩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그 어떤 유산 발효콩을 먹어서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이라는 청년들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이라는 이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